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펄입니다. 펄이 빛나는 밤입니다. 오늘은 2024년 9월 4일이고요. 매번 드리는 말씀이지만 오랜만에 킨 것 같습니다. 네, 구독 감사합니다. 제철 주펄이님. 양감자파이님도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말이죠. 운동하고 몸살 났냐고요? 몸살 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좀 운동을 거의 1년 동안 안 해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운동도 하고 좀 먹는 것도 좀 줄이고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며칠 전에 이제 로잉머신을 다시 눕혀가지고, 그게 세워져 있었거든요. 눕혀가지고 한번 땡기고, 좀 열심히 땡겨가지고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저러다가 이제 몸살 나는 거 아니냐 라고 이제 걱정을 해주셨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저께 운동을 했는데 어제하고 오늘 낮에 방송을 못했죠. 자, 방송 왜 못했는지 이제 해명 들어가겠습니다잉. 어제는 말이죠, 편집하느라고 방송 못했어요. 어제 배도라지 MT 영상하고 쇼츠 하나 만드느라고 방송을 못했고요. 오늘은 말이죠, 스튜디오 리뉴얼 작업을 제가 요즘 다시 맡들려가지고 그거 하느라고 방송을 못 켰습니다. 저번에는 이제 커튼을 뒤에 달았는데, 제가 3점 조명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어가지고 뭔가 좀 더 아늑한 분위기의 방송을 해보고 싶어서 그런 좀 분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게 내일이면 끝날 것 같아요. 내일 오전이면 끝날 것 같고요. 내일부터는 다시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렵전이라는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흐름이 많이 끊겼어요. 아마도 미국, 아니 중국, 아니 대만으로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건 뭐냐면, 어떤 분이 댓글로 제가 그 꿈에서 만난 어떤 선녀한테 보자기를 받았거든요. 근데 그 보자기를 연다 아니면 나중에 본다 선택지가 있더라고. 나는 궁금해서 열었지. 근데 그걸 열면은 그 선녀하고만 이어진대요. 다른 여자 캐릭터들하고는 뭐 썸씽을 뭐 할 수가 없대. 근데 그거를 스포를 당했어. 그랬더니 갑자기 의욕이 확 꺾이면서, 내가 이거를 30시간을 하든 40시간을 하든 어쨌든 저 선녀님하고만 이어지는 건가? 하면서 이제 의욕이 사라졌습니다. 아무튼 뭐 다른 게임 재밌는 거 하면 되죠. 오늘 이제 펄밤에서 할 거는 공포 사연을, 오늘 나머지 남은 공포 사연을 몽땅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여름도 이제 슬슬 지나갔고 9월이고 이제 아침 저녁으로는 찬바람도 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공포 사연을 몽땅 읽어 드릴 건데요. 평소에는 제가 이제 2시간 정도 방송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은 공포 사연 켠왕을 하겠습니다. 2시간이 넘든지 3시간이 넘든지 남은 모든 사연을 읽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좋죠? 그걸로 이제 어제 오늘 방송 못한 거 용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연 읽겠습니다. 이 일은 제가 고등학교 시절 직접 겪은 이야기입니다. 때는 2015년 가을, 고등학교 1학년 시절, 야간 자율학습이 꽤나 하기 싫었던 날로 기억합니다. 금요일이었기 때문에 저는 친구 몇 명과 함께 야자를 빠지고 놀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친구들과 산책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다 보니 어느새 자정에 가까운 시간이 되었는데요. 슬슬 흩어져 집에 가려는 그때 한 친구가 담력 체험을 제안했습니다. 저희 학교 근처에는 소위 달동네라고 불리우는 곳이 있었는데요. 계단을 쭉 올라가면 집들이 쭉 늘어서 있고 골목도 꽤 많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낮에도 굳이 들어가고 싶지 않은 그런 곳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이미 빠지면 겁쟁이 머저리가 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게 되었더랬죠. 멤버는 저 포함해서 총 3명. 그곳의 골목들은 폭이 좁은 곳이 많았기에 저희는 기차 놀이를 하는 것처럼 일렬로 쭉 서서 갔는데요. 가위바위보에서 졌기 때문에 제가 맨 앞에 서서 가게 되었고 제 뒤로 친구들이 섰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계단을 올라 달동네에 들어가 반대편으로 나가는 코스로 가고 있었습니다. 돌아다니던 도중 유리가 깨지는 소리, 개가 짖는 소리, 사람이 소리치는 소리 등 그런 것들이 들리는 생각보다 꽤 무서운 느낌이었더랬죠. 가로등이 꺼져 있는 부분도 꽤 있었기에 긴장하면서 가고 있는데 저 앞에 조금 붉은 가로등 불빛이 벽에 비쳐 오른쪽 골목에 있는 무언가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그것은 4발로 서 있는 모양이었기에 저는 뭐지? 고양이? 설마 개인가? 하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오른쪽 골목을 들여다보았는데요. 거기에는 웬 여자가 한 명 서 있었습니다. 4발로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서 있었는데 순간 사고가 멈춰서 잠깐 멍 때리면서 그 여자를 바라봤습니다. 그 여자는 원피스를 입고 머리도 지저분하여 아무튼 꽤 남루한 차림이었습니다. 원래 오른쪽으로 꺾어서 그쪽으로 가려고 했는데요. 근데 그러면 그 여자를 지나쳐 가야 했기 때문에 그냥 앞으로 쭉 직진하여 좀 돌아서 가기로 하고 그냥 지나쳐 갔습니다. 친구들도 말없이 따라오더군요. 아무튼 그렇게 쭉 걷다가 거의 담력 체험의 끝에 다다렸을 무렵 나가는 길 옆에 문 닫힌 슈퍼 하나가 있었는데 그 앞에 누가 열중쉬어 자세로 서 있는 겁니다. 자세히 보니 아까 그 여자였습니다. 다시 왔던 길로 되돌아갈까 고민이 되긴 했지만 더 이상 돌아갈 자신도 없었기에 그냥 그 여자를 지나쳐 가려는데 갑자기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가까이 보니 조금 나이가 있으신 아주머니셨는데 초점 없는 흐린 눈에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약간 들튼 말투로 빠르게 어디 학교야? 여기서 뭐해? 날이 춥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고 저는 땡땡 고등학교입니다. 산책 좀 하다가 이제 집에 가려고요. 뭐 아무튼 대답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좀 이상한 게 이야기하는 내내 열중쉬어 자세로 계속 서 계시더라고요. 그러던 와중 제 바로 뒤에 있는 친구가 갑자기 뭐 이런 소리를 흘리더니 저를 제치고 죽어라 뛰는 겁니다. 맨 뒤에 있던 친구도 바로 따라 뛰었고 저도 반사적으로 친구들을 따라 뛰어갔습니다. 그렇게 학교 앞에 도착할 때까지 뛰다가 겨우 멈추고 숨을 고른 뒤 저랑 맨 뒤에 있던 친구가 먼저 뛰어간 친구에게 갑자기 왜 그러냐고 따졌습니다. 그 친구가 바닥에 쪼그려 앉아 한참을 있더니 대답했습니다. 친구도 그 아주머니가 열중쉬어 자세로 가만히 있는 것을 보고 부자연스러움을 느꼈다는데요. 그래서 그 아줌마의 손을 보려고 슬쩍 옆으로 봤더니 그 아줌마가 뒤에 있는 손에 칼을 쥐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걸 보자마자 위험하다 싶어서 바로 뛰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으니 등골에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저는 칼에 찔릴 수도 있을 정도로 가까이에 서서 그 아주머니와 대화를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저희는 담력 체험 내내 그냥 걸어갔을 뿐입니다. 교복도 입고 있었고 다들 긴장해서 소리도 내지 않고 그냥 앞만 보고 걸어갔습니다. 때문에 저희가 피해를 끼쳐서 그랬다거나 수상해서 그런 것도 아니겠죠. 아무튼 그 후로 달동네는 얼씬도 하지 않았고 거기는 제가 군대를 제대할 때쯤에 재개발이 되었습니다. 쓰고 보니 별로 안 무서운 것 같기도 하지만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호민님들 건강하십시오. 신청곡은 카더가드님의 의연한 악수입니다. 와, 저 어렸을 때 큰 집이 이런 달동네였거든요. 지금은 이제 제가 싹 재개발이 됐는데 저기 왕십리 쪽에 도로교통센터 옆에 이렇게 위로 쭉 올라가는 골목이 있었어요. 거기에는 이제 달동네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고 저희 큰 집도 이제 그쯤에 있었고 막 푸세식 변소가 있었고 엄청 좁은 골목들이 이제 많이 있었죠. 그래서 저도 이제 사촌 형들하고 이렇게 담력 체험을 간다거나 아니면 명절에 폭죽을 사서 그러면 안 되지만 남의 집 마당에 던진다거나 아니 왜 그랬는지 모르겠네. 아니 그땐 그랬어요. 80년대에는 그런 놀이가 있었어요. 아무튼 그런 걸 했던 기억이 나네요. 이야 참 지금은 흔적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주펄 논란 쓰세요. 예, 나무 위키에 쓰십시오. 8살 때 사촌형과 함께 폭죽을 남의 집에 던졌다 쓰십시오. 자, 신청곡은 카더가드님의 의연한 악수 들어드리겠습니다. 카더가든의 의연한 악수였습니다. 다음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펄밤에서 공포사연을 제일 기대하고 있는 펄순이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고등학교 때 학원 선생님께서 직접 경험하셨다고 들려주신 이야기였어요. 처음 들었을 당시엔 그동안 들어왔던 공포사연들 중에서 가장 쭈뼛하고 무섭기도 했고 이건 꼭 기억하고 있다가 만화든 소설이든 작품으로 내봐야겠다고 생각했으나 10년도 더 지난 일이라 가물가물하기도 하고 작가가 되기엔 역량이 부족해 고민하다가 아직 기억하고 있는 부분을 추려서 펄밤에 올려보아요. 편의상 학원 선생님을 호민이라 칭하고 다른 등장인물인 학원 선생님의 짝꿍을 병건이라고 칭하겠습니다. 이야기는 호민이가 고3으로 올라가던 때부터 시작합니다. 호민이는 2학년 때 친했던 친구들과 반이 전부 갈라지게 되어서 조금 외롭기도 했고 주변에서는 이미 3355 무리가 생기기 시작해서 어서 새 친구를 만들어야겠다고 약간 조급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호민이의 짝이었던 병건이는 키는 크지만 왜소하고 말수가 적은 학생이어서 사교적이지는 않은 아이였습니다. 친해지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던 호민이는 노력 끝에 의외로 통하는 구석을 찾게 되고 빠르게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둘은 비슷한 종류의 게임을 좋아했고 하루는 호민이가 병건이에게 주말에 같은 게임에 접속해서 밤 늦게까지 같이 놀자고 제안했습니다. 병건이는 곤란한 표정을 지으며 밤에는 게임을 못한다고 했습니다. 왜? 밤에 컴퓨터 하는 거 부모님이 혼내셔서? 호민이는 예상했다는 듯 물어보았지만 병건이는 말하기를 머뭇거리며 학생증을 보여주었습니다. 학생증에는 지금의 병건이와 전혀 다른 덩치가 아주 크고 건장해 보이는 모습의 증명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나 사실 되게 뚱뚱했었다. 뜬금없는 말을 꺼내는 병건이에게 들은 이야기는 믿지 못할 만큼 놀라웠습니다. 병건이는 고2 겨울방학이 시작되던 시기에 언젠가부터 밤 12시 7분이 되면 자꾸 기절을 하더랍니다. 기절하고 일어나면 그 자리 그대로 깨는 것도 아니고 침대 위에 정자세로 가지런히 누워서 아침에 깨어났다고 합니다. 처음엔 그냥 방학이라 늦게까지 학원 공부하고 와서 밤새 게임하다가 몸이 너무 피곤했나 보다 싶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일주일째 그런 일이 반복되자 시계를 보다가 12시 6분에서 7분으로 넘어가는 순간 기절하게 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걸 깨닫고 나니 12시 5분만 되어도 몸에서 소름이 돋고 무서워졌는데 그날은 12시 7분이 되어가는 시계를 보고도
기절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갑작스러운 기절 타임이 끝난 건가 싶어서 안도하던 찰나에 창가에서 인기척이 터벅터벅 들려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몸을 돌리려던 순간 병건이는 몸을 움직일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인기척은 점점 다가왔고 점점 주변시로 어떤 존재가 느껴졌다고 합니다. 나이대는 20대 중후반에서 30대 초반 정도 되어 보이는 여자가 축축하게 젖은 상태로 다가와서 처음 듣는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팔을 쓰다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병호야, 병호야. 다른 말은 하지 않고 어떤 남자일 것 같은 이름을 부르며 팔과 얼굴을 연신 쓰다듬었고 병건이는 그 상황이 너무 무서워서 안방에서 주무시는 부모님을 떠올리고 움직이지 않는 입을 열려고 애쓰며 엄마 아빠를 속으로 외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병건이는 또다시 기절했고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침대에서 가지런히 누워있는 채로 아침에 깨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로 밤마다 같은 일이 반복되었고 병건이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밥을 평소처럼 먹고 움직여도 살이 쭉쭉 빠지며 건강이 크게 나빠졌다고 합니다. 병원을 가도 스트레스 때문이니 최대한 안정적으로 지내라는 말뿐이었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에게 이 이야기를 하자 부모님께서 그러면 거실에서 가족들과 같이 자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밤중에는 분명 같이 자고 있었는데 어느샌가 12시 7분만 되면 자꾸 병건이 혼자 본인 방에 앉아 그 여자 귀신을 만나 아침에 침대에서 깨어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시간이 흐르고 결국 개학날이 되어보니 180이 넘는 키에 몸무게는 100kg가 넘게 나갔던 방학 전과 달리 2달 동안 몸무게가 80도 안 되게 빠져서 교복을 새로 맞춰야 할 정도였다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호민이는 당시 혈기왕성한 남고생이었기에 밤중에 찾아오는 여자 귀신이라는 소리가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나 너네 집에 놀러 가도 돼? 혹시 모르잖아. 너랑 나랑 같이 있으면 안 나타날지도 모르고 남자가 둘 있으면 너 말고 나한테도 그러는지 궁금하고. 병건이는 걱정스러운 얼굴이었지만 결국 그 주의 토요일에 호민이는 병건이의 집에 놀러가게 되었습니다. 병건이네 부모님은 마침 지방의 장례식장에 가게 되어 혼자 두고 가기 걱정되었는데 잘 되었다며 짜장면, 피자, 치킨 등 뭐든 시켜 먹으라고 카드도 주고 나가셨습니다. 호민이와 병건이는 한참을 재밌게 놀다가 밤이 되었고 당시 병건이는 컴퓨터 앞에서 게임을, 호민이는 침대에 비스듬히 누워서 만화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순간 호민이는 잠깐 눈을 감았다 떴더니 아침이 되어 있었습니다. 바닥에 가지런히 누워있는 채로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혼란스러운 와중에 정신을 차리고 병건이를 불렀는데 병건이는 말했던 바와 같이 침대에 정자세로 누워서 얼굴은 창백해지고 공포에 떨며 눈물을 줄줄 흘리고 있었습니다. 역시 똑같아. 나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호민이도 난생 처음 겪어보는 상황에 공포감을 느꼈습니다. 호기심은 사라졌고 무섭다는 생각만 머릿속에 가득 찼습니다. 점심쯤 되자 병건이의 부모님이 오셨고 호민이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일요일이 지나고 월요일 등교를 하니 병건이가 결석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학생들이 개인 핸드폰을 갖고 있던 시절이 아니라서 바로 연락해 볼 수도 없었고 하교 후에 집으로 돌아가 병건이에게 집 전화를 했습니다. 아, 호민이니? 병건이가 아무래도 많이 아파서 시골에 요양 보냈어. 주소 알려줄 테니 서로 편지하렴. 병건이는 몇 차례 결석이 체크되고 곧 자퇴 처리가 되었습니다.
병건이 어머니께서 전화로 친절하게도 연락할 방법을 알려주셨지만 글 쓰는 것을 싫어하던 고3 남학생 호민이는 편지는커녕 주소도 잊게 되고 그렇게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갔습니다. 시간이 한참 흐른 뒤 호민이는 명절 연휴라 본가에 들러 저녁을 먹고 담배를 사러 집 근처 편의점을 어슬렁어슬렁 걸어가던 중 저 멀리서 말쑥한 정장을 입은 남자가 호민이를 보고 반갑게 뛰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병건이었습니다. 호민이는 오랜만에 보는 병건이를 알아보며 너무 반갑다고 뭐하고 지냈냐고 서로 근황을 물어보다가 병건이도 명절이라서 본가에 들렀다가 술이 떨어져서 술 사러 나왔다고 했습니다. 둘은 맥주 한 캔을 사들고 편의점 앞에 의자에 앉아 그간 살아온 얘기를 나눴습니다. 병건이는 그 사이에 좋은 회사에 들어가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다고 했습니다. 야, 근데 너 그 여자 귀신은 어떻게 됐냐? 나는 갑자기 네가 학교에 안 나와서 진짜 큰일이라도 난 줄 알았잖아. 한동안 괜찮았는데 최근에 다시 꿈에 나왔다가 이제는 아예 안 나와. 호민이는 내내 궁금했던 의문을 조심스레 물어보았고 병건이는 학교를 그만두었던 그 이후에 있었던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장례식에 다녀왔던 병건이의 부모님께서 식장에서 지인들에게 하소연을 하셨는데 장례를 도와주시는 어떤 분이 가만히 듣고 계시다가 아주 용하다고 소문난 박수무당을 소개시켜줬다고 합니다. 병건이의 부모님은 곧바로 박수무당을 찾아가 병건이에게 부적을 써달라고 했습니다. 박수무당은 집으로 방문하여 밤에 일어나는 일을 같이 겪어보고는 이 귀신은 부적이 아니라 굿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여자 귀신은 죽을 당시에 동반 자살을 한 연인을 찾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연인이 환생을 한 영혼이 병건이인지 아니면 단순히 병건이와 외형이 닮은 건지 오해를 해서 자꾸 근처에 맴도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미 구천을 떠돈 지 너무 오래된 귀신이라 단순한 부적으로는 안 되고 굿을 해야 한다고 했고 병건이의 부모님은 큰 돈을 들여 굿을 했다고 합니다. 병건이는 당시 빌라에 살았는데 빌라 마당에 작두를 놓고 박수무당이 작두 위에서 칼춤을 추었다고 합니다. 작두는 굉장히 벼려져 있었고 칼은 위협적으로 보이지는 않았는데 박수무당이 칼을 들고 휘두르는 게 마치 닿으면 잘릴 거라는 오싹함이 들어 그때를 생각하면 10년이 넘은 지금 그 시기에도 생생했다고 합니다. 흔치 않은 일이라 빌라의 세대원들에게 동의를 구하는 것도 힘들었고 돈도 정말 많이 들었지만 신기하게도 그날 이후로는 밤에 여자 귀신이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동안 몸이 많이 아팠고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셔서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기 힘들어 당시엔 지방의 할머니 댁으로 내려가서 생활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건강도 차차 회복하고 학교도 검정고시로 패스하고 대학도 잘 다니고 일상생활을 하다가 딱 한 번 결혼식 전날에 꿈에 나왔다고 합니다. 목이 잘린 채로요. 그날도 똑같이 가위에 눌린 것처럼 몸이 굳었고 의자에 앉아 있었으며 인기척이 다가와 주변시로 보고 있었는데 평소 병호야 병호야 하던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점점 다가와 본인의 팔과 얼굴을 쓸어내리는 모습을 보는데 목이 잘려있는 채였다고 했습니다. 병건이는 기절을 하고 아침에 일어나 결혼식과 신혼여행을 정신없이 치르고 그 박수무당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결국 찾아갔어? 그래도 이젠 안 나타나지? 박수무당은 심드렁하게 얘기했습니다. 연인을 잃어 찾으러 다니는 귀신은 얼굴이 잘리면 본인을 못 알아볼 테니 가까이 다가오려고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칼춤을 추는 게 귀신의
목을 베어내는 춤이었다고 하네요. 병건이는 호민이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며 그래도 이제는 잠은 편하게 잘 수 있으니까 라며 웃는데 호민이는 차마 그 목이 잘린 여자 귀신이 아직 네 주변에 맴도는 거냐고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병건이도 그 누구도 아마 지금도 아무도 모를 일이지 않을까 싶네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귀신의 목을 칠 수도 있군요. 이제 호민이한테 옮겨감? 재수없게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왜 호민인데? 자, 신청곡은 서태지의 Take 3를 신청해 주셨습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자, 다음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펄디. 오싹오싹한 공포 사연들을 듣다 보니 저도 제 주변에서 일어났던 기묘한 사연 2가지가 떠올라 조심스레 올려봅니다. 첫 번째 사연은 제가 군대에서 야간 위병소 경계 근무를 하고 있던 때 겪었던 일입니다. 당시 저는 일병 말 정도였고 자대 배치를 받은 지 얼마 안 된 후임과 함께 근무를 서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후임이 잘하나 못하나 보면서 이것저것 확인하고 알려주고 있었죠. 그렇게 근무를 서다가 시계를 보니 어느덧 저희가 근무를 마칠 시간이 거의 되었길래 이따 후번초가 오면 후임에게 완벽한 수화를 보여줘야지 라고 생각하며 근무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잠깐 개입을 하자면 이 수화라는 거는 이제 근무 교대할 때 이제 누가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손들어 누구냐 뭐 이런 거를 이제 하는 그런 절차를 이제 수화라고 합니다. 마침 후번초 선임도 동기들로부터 종종 꽉 막혔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완전 FM 스타일이어서 완벽한 수화를 보여주기 좋은 상황이었죠. 여기서 잠시 위병소의 주변 지형을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위병소에서 부대 안쪽을 바라봤을 때 갈림길이 하나 보입니다. 작은 언덕을 사이로 왼쪽 길은 부대 막사로 이어진 흙길이었고 오른쪽 길은 정비고로 이어지는 시멘트 도로였습니다. 이 시멘트 도로 바로 오른편을 따라서 위병소에서 시작된 철조망이 쭉 이어져 있었고요. 그렇게 후번초를 기다리고 있는데 흙길 쪽 멀리서 붉은색 전술 필터를 낀 손전등을 켠 2명의 형체가 다가오는 게 보였습니다. 후번초가 올 시간이긴 했지만 혹시 간부들이 순찰을 도는 것일 수도 있어서 긴장하고 야간 투시경으로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다가오던 2명의 형체가 멈춰서서 손전등을 끄더니 동시에 갑자기 길 양쪽으로 사사삭 흩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계속 길 양쪽에 붙어서 웅크리고 있길래 혹시 저희를 테스트하는 건가 싶어서 후임과 함께 자세를 낮추고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수화를 하기에는 살짝 멀다 싶은 애매한 거리였거든요. 몇 초가 지났을까? 이거 그냥 내가 먼저 수화를 해야겠다 싶어서 입을 때려던 그 찰나 그쪽에서 먼저 수화를 해오는 것이었습니다. 정지!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홍길동! 목소리로 봤을 때 후번초로 오기로 되어 있던 FM 선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위병소 쪽으로 수화를 하다니 이상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지? 우리한테 왜 수화를 하는 거지? 지금 우리한테 장난치시는 건가? 이거 받아줘야 되는 건가? 순간 많은 생각이 스쳤지만 다른 사람도 아니고 FM 선임은 이런 장난을 치는 사람이 아닌 걸 알기에 아니야, 우릴 떠보는 걸 거야. 일단 매뉴얼대로 하자
라고 생각하고 조용히 있었습니다. FM 선임은 계속 저희에게 수화를 시도했습니다. 홍길동! 홍길동! 저희가 답을 하지 않자 두 그림자 중 하나가 일어나 천천히 언덕 쪽으로 다가가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손들어! 홍길동! 소리를 외치며 언덕 위를 넘어 시멘트 길 쪽으로 빠르게 달려나갔고 나머지 한 그림자도 뒤따랐습니다. 그렇게 둘은 시멘트 길을 가로질러 막 뛰어가더니 철조망 앞에 멈춰서서는 뭔가를 찾듯이 손정등을 켜 철조망 너머를 살피기도 하고 주변을 비춰보기도 하는 등 두리번 거리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뛰어가서 무슨 일인지 물어보고 싶었지만 일단 참고 위병소장에게 무전으로 관측한 특이사항을 보고했습니다. 그 사이 그 둘은 손전등을 끄고 뭔가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뒤 그들은 위병소 쪽으로 다가왔고 저희는 정상적으로 수화를 끝마쳤습니다. 수화를 마치자마자 FM 선임과 그 후임이 저희에게 방금 그거 못 봤냐고 막 묻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시키고 무슨 일이 있었나 자세하게 물어봤더니 둘이 교대를 하기 위해 흙길을 내려오고 있었는데 갈림길 쪽에 거의 도달했을 때 갈림길 언덕 너머 시멘트 길로 까만 형체 둘이 정비고 쪽에서 내려오는 게 보였답니다. 순간 야간 순찰하는 간부다 싶어서 포상휴가 받을 생각에 바로 앉아쏴 자세를 하고 열심히 수화를 했는데 그쪽은 계속 반응이 없이 멀뚱히 서 있더랍니다. 그래서 포박하려고 FM 선임이 일어나서 천천히 다가갔는데 다가가기 시작하자마자 까만 형체 둘이 스르르 멀어지기 시작했고 이 선임은 잡아야겠다는 생각에 뛴 거랍니다. 같이 수화 중이었던 후임도 형체들이 멀어지는 걸 보고 따라서 달려나갔던 것이고요. 그렇게 뛰어서 쫓는데 처음 멀어지던 방향 그대로 스르르 멀어지던 형체들이 그대로 철조망을 통과하더랍니다. 순간 이게 뭐지 싶어서 손전등까지 켜고 찾았는데 철조망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었답니다. 놀라서 서로에게 방금 봤냐고 물었는데 똑같은 걸 봤던 것이었고요. FM 선임은 우리 보고 정말 못 봤냐고 몇 번을 물어봤지만 저희가 봤을 때 진짜 시멘트 쪽 길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그냥 둘이서 허공에다가 대고 수화를 하다가 막 달려나간 것처럼 보였습니다. 야투경으로 확인했을 때에도 그쪽엔 분명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부대 복귀를 하며 후임과 아까 그 사람들이 그림자를 잘못 봤던 것은 아닐까 생각도 해봤지만 부대는 야간에 소등을 해서 캄캄했기 때문에 그림자가 보일 수 없었고 애초에 그림자라면 두 사람이 웅크렸을 때 형태의 변화가 있었어야 했습니다. 두 사람이 웅크렸을 때에도 일어나 다가갈 때에도 그대로 서 있었다는 걸 보면 그림자로 설명할 수 있는 무언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까지 위병소 근무 중 특이사항으로 전달되어졌던 두 사람이 동시에 봤다는 검은 형체들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일은 저희에게 아직도 미스테리로 남아 있습니다. 호호호. 새벽 근무를 하면 이제 졸려서 헛것을 많이 볼 수 있다는 채팅. 저도 예전에 굉장히 이제 졸린 상태에서 행군을 하다가 헛것을 본 적은 있었죠. 근데 이렇게 두 명이 동시에 봤다는 게 참 신기한 일이네요. 무엇이었을까요? 신청곡은 루시의 부기맨입니다. 이 부기맨이라 하면은 그건가요? 옷장 속에서 나온다는 그 괴물인가? 이것도 이 노래도 참 좋죠. 듣겠습니다. 루시의 부기맨이었습니다. 다음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지독하게 무더운 여름
쭈펄 라디오와 함께 견디고 있는 30대의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30년이 넘는 시간을 살면서 지금도 잊을 수 없는 두 번의 기묘하고 소름 돋는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두 개의 사연이 둘 다 마침 실루엣과 관련이 있는데요. 지금 다시 생각하니 상당히 무섭군요. 어쨌든 그 중에 첫 번째, 초등학생 때 겪었던 짧은 사연을 올려봅니다. 그 전에 오래되어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 부분이 있다 보니 약간의 각색이 들어가 있다는 점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저희 어머니는 경상북도 영덕, 그 시골에서도 산골 출신 사람입니다. 현재는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 두 분 다 돌아가시고 친척들끼리도 사이가 소원해지면서 교류가 거의 없다시피 하지만 그때만 해도 외가 친척들끼리 가깝고 친근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특히 여름방학이 되면 외가의 온 친척이 영덕의 시골집에 모여서 근처 계곡에서 물놀이도 하고 지금은 귀하다는 영덕 대게도 가마솥 한가득 쪄서 질리도록 먹고 커다란 들통에 시골 텃밭에서 직접 딴 옥수수에 사카린을 잔뜩 뿌려서 쪄먹고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면 시골집 근처 숲으로 달려가 사마귀, 하늘소, 그리고 개울에서 개구리 등을 잡으며 그렇게 놀았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사남 이녀의 장녀였습니다. 외가 친척들이 다 모이면 꽤나 북적이고 재밌었죠. 이건 여담인데요. 저 당시에는 영덕에서 대게가 정말 저렴했습니다. 시내 장터에만 가도 잔뜩 쌓아두고 팔아서 시골만 내려가면 원 없이 먹을 수 있었는데요. 당시 어렸었던 저는 대게를 너무 많이 먹어서 질린다며 조금 먹다 말고 옥수수나 구운 감자를 찾아 먹었습니다. 멍청한 놈. 여하튼 때는 제가 9살, 10살 정도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해 여름방학에도 어김없이 외가 친척들이 영덕으로 모이기로 했습니다. 저희 가족은 부모님과 누나 그리고 저 이렇게 넷입니다. 당시에 저희 집은 자동차가 없었기 때문에 아직 미혼이면서 같이 서울에 올라와서 살고 있던 막내 삼촌의 차를 얻어 타서 시골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서울 쪽에 살고 있던 셋째 삼촌네와 같이 내려가게 되었고 나머지 친척들은 각자의 사정으로 하루 늦게 갈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막내 삼촌의 아이보리색 구아방, 조수석엔 아버지, 뒷좌석 왼쪽엔 어머니, 가운데에는 누나, 오른쪽엔 저. 이렇게 타고 서울에서 영덕까지 오랜 드라이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제가 상석에 앉아 있었군요. 지루함을 이겨내기 위해 작은 책가방에 챙겨온 만화책을 몇 번 읽다가 졸고 또 읽다가 졸고를 반복하다 보니 어느새 영덕 시내에 도착해 있었고 해는 천천히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위에서 살짝 언급했다시피 시골집은 영덕에서도 산골 안에 있는 터라 시내에서도 좀 더 들어가야 했습니다. 어느새 잠은 다 깼고 차 안으로 은은하게 스며들어오는 시골 냄새를 맡으면서 멍하니 창밖의 풍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경운기 정도나 지나다니는 조악하게 되어 있는 찻길 위에 자동차는 계속 덜컹거렸고 밖의 풍경은 논과 밭, 나무와 풀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조금 넓은 밭 같은 공간이 나왔는데 그 넓은 밭 한가운데에 집 한 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집 주변엔 밭에서 집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어떤 길도 보이지 않아서 마치 바다 한가운데의 섬처럼 덩그러니 있었고 거리가 좀 있었지만 그럼에도 정말 낡고 사람이 살지 않을 폐가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만 조금 이상했던 것은 장소와 너무 안 맞게 그 집이 벽돌로 지어져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게 뭐가 이상하냐 싶겠지만 당시 영덕은 시내가 아닌 산골이나 논밭 쪽의 집은 대부분 초가집, 흙집
하여간 그런 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저희 시골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시내를 벗어난 이런 곳에 벽돌집이? 그것도 허름해진 폐가가? 좀 유화감을 느꼈지만 와, 완전 폐가네. 뭐 저런 데 집을 지었냐? 정도의 생각에서 멈췄고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차는 계속 달려 그 폐가는 제 시야에서 사라져갔습니다. 해가 거의 다 질 때쯤 시골집에 도착했고 할아버지 할머니의 마중을 받으며 짐을 풀었습니다. 폐가에 대해서는 이미 지워지고 피곤했던 저는 저녁 식사만 한 뒤에 일찍 잠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고 아직 나머지 친척들이 도착하지 않아서 집 근처에서 곤충들을 구경하고 있었는데 막내 삼촌이 저와 제 누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머지 친척들이 내일 아침에나 도착할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딱히 할 것도 없고 마침 내일 마실 술과 애들 과자 같은 것도 사야 하니 시내 구경이나 가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막내 삼촌과 어머니, 저와 누나, 그리고 5살 정도였던 사촌 동생, 이렇게 5이 막내 삼촌 차를 타고 시내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슈퍼에 들러서 삼촌은 소주와 맥주 등을 샀고 저희 아이들은 과자나 아이스크림 등을 샀습니다. 그렇게 장을 보고 장터도 구경하고 떡볶이도 먹고 어느덧 저녁 시간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당시 영덕은 시내에도 큰 건물이 많지 않아서 저녁 시간만 되어도 어둑어둑해졌습니다. 다시 삼촌의 차에 타서 시골집을 향해 갔습니다. 시내를 나오니 이제는 정말 불빛이라고는 없어서 한밤처럼 어두워졌습니다. 마침 저는 이번에도 뒷좌석 오른쪽에 앉아 있었고 어두운 풍경을 멍하니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라? 하고 혼자 놀라게 되었습니다. 어제 시골로 가던 중에 보았던 그 폐가에 환하게 불이 들어와 있던 겁니다. 어? 뭐야, 저 집 사람이 살고 있네? 아니, 저런 데 사람이 살아? 라는 생각을 하며 시선이 계속 집에 꽂혀 있었는데 그때였습니다. 그 집의 문 쪽에서 굉장히 구부정한 사람의 실루엣이 쓱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이, 진짜 사람이네? 하고 또다시 살짝 놀란 저는 멍하니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뭔가 좀 이상한 위화감을 계속 느끼고 있었는데 창밖에서 그 집이 시야에서 사라지고 나서야 그 위화감을 알아챘고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그 구부정한 사람의 실루엣은 키가 상당히 컸습니다. 그냥 키가 큰 사람일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보통 사람이 키가 커도 집의 현관문보다 큰 경우가 많진 않죠. 심지어 그 실루엣은 어딘가 구부정했는데도 현관문보다 키가 컸습니다. 그 어렸던 저의 생각에도 이건 뭔가 기묘하고 이상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멍하니 넋이 나가 있던 저는 고개를 돌려 다른 사람들을 살펴보았지만 누나와 사촌 동생은 잠이 들어 있었고 삼촌과 어머니는 평온하게 잡담을 나누고 계셨습니다. 시골집에 도착한 저는 내내 그게 뭐지? 내가 뭘 본 거지? 라는 생각으로 멍했고 괜히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어머니와 같이 잤습니다. 저는 시골이든 어디든 더 어릴 때도 곧잘 혼자 잘 잤는데 그날 밤은 솔직히 정말 무서웠거든요. 그 실루엣은 여전히 눈앞에 머물러 있었고 쉽사리 잠들지 못했습니다. 전 누워서 어머니께 사람이 집에 있는 현관문보다 키가 클 수 있냐고 물었고 어머니는 외국 사람도 아니고 한국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크냐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나 저번에 시내 갔다 올 때 밤에 저기 밭 쪽에서 그런 사람 본 것 같은데? 라고 재차 질문했습니다. 뭐 허수아비라도 봤나 보지. 여기 산에 멧돼지가 종종 내려와서 허수아비 좀 크게 만들어 라면서 어머니는 대답했고
피곤해 보이는데 빨리 자라며 대수롭지 않게 반응하시곤 먼저 잠이 드셨습니다. 제 속도 모르면서. 다음날 오전 나머지 친척들이 차례대로 도착했고 언제나 그랬듯 계곡에서 물놀이를 하고 대게와 옥수수를 쪄먹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날 본 불 켜진 폐가와 실루엣에 대해서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자애들 중에 가장 맞이였고 동생들 앞에서 늘 센 척을 좀 해왔기 때문에 혹시라도 무서운 티가 나면 쪽팔리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모두가 다시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고춧가루, 직접 담그신 된장,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옥수수와 참외 등을 한 보따리 챙겨주시며 배웅을 해주셨고 저희 가족은 올 때와 같이 막내 삼촌의 구화방에 몸을 실었습니다. 저는 덜컹거리며 찻길을 다시 내려갔고 창밖에 다시 폐가 쪽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무서웠지만 저는 다시 한번 폐가를 자세히 집중해서 봤습니다. 창밖에 얼굴을 가까이 대고 자세히 본 폐가는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있는 집이 아니었습니다. 전기가 들어올 것 같은 집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주변 어디를 봐도 허수아비 같은 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황급히 고개를 돌렸고 시내의 풍경이 나올 때까지 창밖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제가 본 것은 무엇일까요? 불 켜진 폐가와 큰 키의 기묘한 실루엣. 그저 잘못 본 것이라기엔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일까요? 귀신일까요? 아니면 아예 다른 무엇일까요?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자, 채팅창에 혹시 작성자분이 금수저라 멀쩡한 집을 폐가로 만든 거 아님? 이라는 채팅이 있었고요. 하승진 씨였을 것이다. 이런 채팅도 아까 있었고요. 결국은 모른다는 거죠. 모르기 때문에 한기범 씨일 수도 있었을 것이다 라는 채팅도 있었습니다. 신청곡은 에미넴의 Not Afraid 입니다. 들어드리겠습니다. 에미넴의 Not Afraid 였습니다. 이제 와서 Not Afraid를 신청하셨다는 실컷 무서워해놓고 말이죠. 영덕 벽돌집이라고 치면 나옵니까? 한국의 3대 흉가 중에 영덕 흉가라는 게 있네요. 나중에 영덕 횟집 여기가 유명한 데인가 보죠? 들어본 것 같기도 합니다. 그 유명한 데가 이제 곤지암하고 늘봄가든하고 영덕 횟집 이렇게 3대 흉가 아닙니까? 곤지암하고 늘봄가든은 영화가 나왔으니까 영덕 횟집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사연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펄디, 제가 초등학교 3학년쯤의 일인데 아직도 너무 생생한 장면이 있어 이렇게 공포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비가 무지막지하게 내리던 여름방학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잠을 자고 있었고 무슨 일인지 저는 잠이 오지 않아서 TV를 혼자 틀었고 부모님이 깨실까봐 거실에 불을 켜지 않고 조용히 소파에 앉아 보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채널들이 방송 종료로 치지직거리는 화면만 나오거나 삐 하는 화면만 있었는데 한 채널에서 비 오는 밤에 깜깜한 논밭이 보이는 화면이 있어서 멈췄습니다. 카메라를 고정해 둔 듯 한 화면만 계속 보이고 있었고 왼쪽에는 시골에서 볼 수 있는 지푸라기 지붕에 있는 오두막이 있었습니다. 보고만 있어도 서늘해지는 비 오는 시골밤의 논밭이 보였고
그렇게 한참을 빗소리만 적막하게 들렸습니다. 그렇게 한 화면만 10분, 20분, 방송사고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긴 시간이 흘렀고 저는 채널을 돌릴 법도 한데 호기심 때문이었는지 눈을 떼지 않고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한참 뒤 흰 소복에 긴 머리를 헝클어뜨린 귀신으로 보이는 여자가 왼쪽 화면 구석에 나타났고 또 한참을 그 구석에서 서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고 무서웠지만 이 변화 없이 실시간으로 보이는 영상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여자는 그렇게 왼쪽 화면 구석에 서 있기를 10여 분, 그 이후로 조금씩 카메라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때부터는 너무 무서워 제가 제정신이 아니었던 터라 얼마간의 시간이 걸려 그 여자가 카메라 앞까지 왔는지는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마지막에는 그 여자가 카메라를 응시하며 걸어와서 얼굴을 왼쪽으로 화면이 반 정도 가득 차게 가까이 대서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 눈은 정말 크고 흰자 위에는 온통 빨간 실핏줄이 가득했습니다. 그 지경을 보고 나서야 저는 TV를 껐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겨우 잠이 들었고 그 다음날 신문을 가지고 와서 어제 그 시간에 혹시 시청자를 대상으로 공포 몰래카메라 같은 프로그램을 내보냈던 것인지 TV 편성표를 살펴봤습니다. 그땐 TV 편성표로 그날의 TV 시청 시간을 확인하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대에는 어떤 프로그램도 하질 않았더군요. 언니에게 분명히 봤다면서 제가 본 것을 몇 번을 설명했지만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도 너무 그 장면과 빗소리와 그 여자의 눈이 생생해서 아직도 제가 그때 본 것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혹시 정말 제가 본 논밭 장면과 여자 귀신의 모습이 길게 보여지는 그런 프로그램이 실제로 있었을까요? 혹시 보신 분이 계시다면 꼭 말씀해 주세요. 제가 본 게 뭐였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그 링이라는 일본 영화를 틀어준 것 같은데 OCN에서 근데 그게 시간이 약간 좀 왜곡돼서 기억이 나 있는 게 아닐까? 링이나 뭐 그런 거 주온 같은 거 보신 거 아니에요? 옛날에 한때 유행했었죠. 그런 형식의 영화들이 좀 이렇게 뭔가 좀 거치된 카메라, 약간 거친 화질에서 뭔가 옛날 비디오 테이프 화질 있잖아요. 링이라는 게 실제로 그 비디오 테이프를 이제 본 사람이 죽는 내용이라서 아마 뭐 그런 내용의 영화를 보셨는데 그게 뭐 TV로 착각이 된 게 아니었는지 뭐 그런 게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혹시 궁금하시면 링을 한번 다시 보시는 것도. 저는 이제 소설로 봤었어요. 한때 저 고등학교 때 이런 느낌의 그런 공포 소설도 한때 유행을 했었고 또 이제 스릴러 소설 이런 책들이 좀 유행을 했었거든요. 고등학교 때. 이런 장르 소설들을 이제 종종 가져와서 책 대여점에서 빌려와서 이제 읽곤 했었는데 당시에 이 링도 굉장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링 소설이 있어요. 원작이 소설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 링이라는 소설을 읽으면은 정말 무서운 게 그 내용이 그걸 이제 읽으면은 그 귀신이 글로 옮겨간다는 설정이라 가지고 이 소설을 읽는 것 자체가 되게 약간 껄쩍지근한 그런 느낌이 좀 있었고 또 당시에 유행했던 장르 소설은 이제 로빈 쿡이었나? 약간 의학 스릴러 소설들이 좀 있었어요. 뭐 바이러스라든지 뭐 코마라든지 그런 소설들도 꽤 인기가 있었고 뭐 퇴마록 이런 거 참 인기 있었고 뭐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자, 신청곡은 김범수의
여행을 신청하셨습니다. 또 노래 하나 듣고 사연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김범수의 여행이었습니다. 링은 소설이 있어요. 지금은 아마 절판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4권 그게 시리즈가 계속 나왔었어요. 막 그 링 2도 있었고 3도 있었고 그게 막 부제도 다 있었거든요. 무슨 뭐 뭐였더라 무슨 제로도 있었어요. 뭐 무슨 뭐 루프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뭐 검색하면 아마 나올 겁니다.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읽었던 그 일본 소설 중에서 가장 충격적이고 무서웠던 소설은 사륙에 이르는 병이라는 소설이 있었거든요. 이거는 뭐 지금 아직도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거는 정말 처음 읽었을 때 너무 충격이어가지고 그때 충격이 지금도 어렴풋이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사륙에 이르는 병. 이게 텍스트로만 가능한 어떤 재미있는 구조를 가진 소설이에요.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펄디. 매번 펄이 빛나는 밤을 들으며 하루를 마감하는 30대 여자입니다. 공포 사연을 듣다가 문득 20년 전 저의 경험도 나눠볼까 하여 글을 남깁니다. 20년 전 일인데 아직도 생생합니다. 한 번의 경험이 아닌 약 2년에 걸쳐서 저희 가족 모두에게 일어난 일이니 어린 저의 착각은 절대 아닐 것 같습니다. 저희 가족은 부모님, 오빠, 저, 그리고 도와주시는 이모님까지 총 5명이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서 중심지에 있는 신축 아파트로 이사하면서 저는 오빠와 더 이상 같은 방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매우 들떠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안방을 쓰셨고 오빠는 부엌 옆 큰 방, 저는 현관에서 가장 가까운 작은 방을 이모님과 함께 쓰게 되었죠. 이 집에서 너무 많은 경험을 했으나 몇 가지 일만 추려서 써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빠의 경험. 이상한 일은 큰 방을 쓰는 오빠에게 먼저 일어났습니다. 이사한 당시는 겨울이었는데 오빠 방에 난방이 말썽이었습니다. 아무리 사람을 불러서 수리를 해도 자꾸 고장이 나고 전기장판에 바람이 나오는 히터를 써도 그 방은 1년 내내 한기가 돌았습니다. 당시 초등학교 고학년이었던 오빠는 이사 직후부터 원인을 알 수 없는 고열과 두통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모님과 오빠 단 둘이 집에 있을 때였습니다. 그날도 오빠는 기운이 없이 소파에 누워서 창문 밖을 응시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모님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다가 창밖을 바라보며 씩 웃는 오빠의 모습에 위화감을 느껴 우리 펄떡이 좀 괜찮아졌니? 하고 물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빠는 대꾸도 없이 창문 밖만 바라보며 즐거워했다고 합니다. 이상함을 느낀 이모님이 펄떡아 왜 그래? 하고 물으시자 오빠는 밖에 사람들이 사물놀이를 하고 있다고 밖으로 나오라고 부른다며 창가 쪽으로 걸어갔다고 합니다. 당시 20층이었던 우리 집 창문 밖에 사물놀이 패라니 지금 사연을 쓰면서도 기가 막힙니다. 이모님은 너무 놀라 오빠를 붙잡고 정신 차리라고 소리를 쳤고 오빠는 창문 손잡이를 붙잡고 문을 열어야 한다고 난리를 쳤다고 합니다. 다행히 얼마 후 돌아오신 부모님의 도움으로 오빠를 막을 수 있었고 그때까진 모두 오빠가 고열로 헛것을 받겠거니 하고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두 번째 사건도 비슷한 때에 일어났습니다. 그날도 오빠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이번엔 갑자기 오열을 하더랍니다. 가족들은
소리에 모두 뛰쳐나왔고 오빠가 이번엔 화장실 쪽을 가리키며 악소리를 계속 질렀다고 합니다. 원인을 묻는 가족들에게 오빠는 군화가 걸어와요 하며 울었답니다. 당시 그 자리에 없던 저는 이모님께 이 이야기를 들었고 나중에 궁금해서 오빠에게 물어보니 화장실 열린 문으로 사람이 아닌 군화 한 켤레가 오빠를 향해서 걸어 나왔다고 합니다. 이 시기쯤부터 오빠는 종종 가위에 눌렸고 다른 가족들에게도 이상한 경험이 시작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모님의 경험. 하루는 학교를 마치고 오빠와 둘이 집에 돌아왔는데 평소라면 집에 계셔야 할 이모님이 아파트 현관에 서 계셨습니다. 이모님은 저희를 보시고 반갑게 맞아주시며 저희를 데리고 근처 빵집으로 가셔서 간식을 사주셨습니다. 그렇게 산 간식들을 들고 단지 내 놀이터에서 먹고 다 먹으면 또 뛰어놀고 부모님 퇴근하실 시간쯤에 맞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하루가 아니라 여러 번 그랬던 걸로 기억합니다. 당시 어렸던 저희는 이유를 딱히 생각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이모님께서 일을 그만두실 때 말씀하시길 아침에 애들이 학교에 가고 부모님이 출근하시면 혼자서 그 집에 머무는 그 시간이 너무 공포스러우셨다고 합니다. 저희가 살던 동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 좌우 양옆으로 두 세대가 있는 구조였는데 당시 옆집엔 입주민이 없는 상태로 저희가 이사 나가기 전까지 비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모님이 혼자 집에 계실 때면 주변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가 자주 들렸다고 합니다. 방에 계실 땐 부엌이나 현관에서 웃음소리, 말소리 등이 들렸고 거실에 계실 때면 오빠방 쪽에서 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전에 집안 청소를 후다닥 마치시고 밖으로 나와 집 근처 성당에서 시간을 보내시다가 저희가 하교할 쯤 집 앞으로 오셔서 저희를 기다리셨던 것이었죠. 이모 말씀으로는 그 집으로 이사 가기 전 저희 남매는 밤 11시나 되어야 잠을 자는 게 일상이었는데 그 집으로 이사한 후부터 저녁을 먹자마자 피곤하다며 해가 지기도 전에 잠에 들었다고 합니다. 행여 부모님께서 야근이라도 하시는 날이면 이모님은 그 몇 시간을 누구인지도 모를 사람들의 말소리를 들으며 혼자 버티셔야 했던 거죠. 어느 날 저희 남매는 여느 때처럼 일찍 잠에 들었습니다. 이모는 무서운 마음에 기도를 하고 계셨는데 그날은 평소와는 달리 고요했다고 합니다. 부모님은 야근으로 퇴근이 늦으셨고 이모님은 오랜만에 고요함이 반갑기보다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셨대요. 그렇게 밤이 어두워지고 자정이 다 되어가는 쯤에 인터폰이 울렸고 그 시간까지 깨어 계시던 이모님이 인터폰을 받으셨어요. 밤이 늦었는데 20층 애들이 거실에서 다다다다 뛰면서 시끄럽게 한다고 19층에서 민원이 들어왔다며 경비실에서 인터폰을 하신 거였어요. 오빠와 저는 몇 시간 전부터 이미 자고 있었고 옆집은 빈집인데 말이죠. 그 일이 있은 얼마 후 이모님은 일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내려가셨어요. 일을 그만두실 때 어른들께서 말씀을 나누시는 걸 봤는데 그때 이모님께서 그 집이 귀신 집이라고 말씀하신 게 기억이 납니다. 세 번째, 저의 경험. 이모님이 고향으로 내려가시고 저는 작은 방을 혼자 쓰게 되었습니다. 당시 전 기묘한 경험을 해설하기보단 어린 마음에 밤에 혼자 자는 게 무서워서 종종 안방에서 부모님과 함께 잠을 자곤 했습니다. 어느 날 전 엄마와 둘이서 안방에서 잠을 자다가 목이 말라서 깼습니다. 전 부엌으로 걸어가 정수기에서 물을 받아 마셨고
다시 엄마가 계신 안방으로 돌아가야 했는데 순간 이상한 기운에 옆을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고 몸이 굳어서 그 자리에 몇 초간 서 있다가 그냥 빨리 엄마 방으로 뛰어가야겠다 생각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부엌을 등지고 서서 보면 왼쪽으로 안방 문이 보이고 오른쪽으론 오빠가 사물놀이패를 봤던 거실의 창문이 보입니다. 즉, 안방으로 돌아가려면 거실이 시야에 어쩔 수 없이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고개를 돌린 저에게 보인 건 어두운 거실에 서 있는 한 여성이었습니다. 까만 단발머리에 하얀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어둠 속에서 저를 향해 미끄러지면서 다가왔습니다. 순간 저는 너무 놀라 얼어 있었는데 가까워질수록 여자의 얼굴이 더욱 선명히 보였습니다. 흰자가 없이 새까만 두 눈에 까만 이빨을 드러내며 즐겁게 웃고 있는 창백한 얼굴이었어요. 그 자리에서 저는 기절을 했고 눈을 떴을 땐 이미 날이 밝은 후로 작은 방에 혼자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저도 종종 가위에 눌리며 어린 아이들이 노래하는 소리, 이모님 목소리를 흉내내 제 이름을 불렀다가 낄낄거리며 웃는 소리 등을 환청으로 듣게 됐습니다. 당시 부모님은 너무 바쁘셔서 매번 늦게 귀가하셨고 왜인지 자주 싸우셨습니다. 오빠는 쇠약하고 예민해졌고 평소 의지하던 이모님도 안 계시는 상황이라 전 이 경험을 오랫동안 가족들에게 이야기하지 못했습니다. 모두의 상황이 좋지 않은데 괜히 말을 꺼내서 논란을 만들고 싶지 않았나 봐요. 그렇게 저희 가족은 특출나게 그 집을 떠날 이유를 찾지 못하고 각자 크고 작은 이벤트를 겪어가며 그 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경험. 나중에 커서 들은 부모님의 경험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그 집으로 이사 가신 후로 사업이 많이 힘들어지셨다고 합니다. 집에 신경 쓸 겨를도 없이 매일 사업장에서 터지는 문제들을 해결하시는데 매진하셨다고 해요. 퇴근 후 밤늦게 집에 돌아오면 저희는 모두 자고 있고 간혹 이모님이 저희 얘기를 하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셨대요. 후에 이모님이 무섭다며 일을 그만둔다고 하셨을 때부터 정말 우리 집이 귀신 들린 집인가 생각하기 시작하셨대요. 그래서 당시 다니시던 교회에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했고 저희 집에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희 집에 방문하신 교인분들 중에 흔히 말하는 영안이 트이신 분이 한 분 계셨는데 집에 들어오자마자 집이 잔치판이네요. 귀신잔치라고 하셨답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경험이 없으신 부모님은 쉽사리 이사를 결정하진 못하셨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그 집을 떠나야겠다고 결심하신 계기는 의외로 심령 체험이 아닌 저희 엄마의 꿈 때문입니다. 하루는 엄마가 꿈을 꾸셨는데 꿈에서 저희 집이 방앗간을 했대요. 엄마가 장사를 한다고 제일 큰 쌀통을 열었는데 통 안에 있는 쌀이 새까맣게 썩어 있었다고 합니다. 놀란 마음에 나머지 쌀통도 열어보니 전부 썩은 쌀들. 그때 전화벨이 울려서 꿈에서 깨셨는데 아빠가 차에 치여 다리가 부러져 긴급 수술을 받으신다는 연락이었습니다. 본인이 직접 꿈을 꾸시고 아빠까지 사고를 당하시니 이렇게 살다가 가족들이 다 죽을 것 같다는 생각에 이사를 결심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저희는 2년간 살던 아파트를 정리하고 지하철 한정거장 거리에 옆 동네로 이사를 갔습니다. 새 동네로 이사하고 새 이웃들과 오고 가며 들은 얘기로 사실 그 아파트 터는 오래전 전쟁 당시 죽은 사람들을 임시로 매장하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간 오빠가 본 사물놀이패와 군화,
이모님이 경험한 어린 아이들이 뛰는 소리 등에서 아무 연관점을 찾지 못했던 저희 가족은 그 카더라를 쉽게 흘려들을 수 없었습니다. 아직도 가끔 그 동네를 지나가며 그 아파트를 볼 때면 기분이 묘합니다. 너무 무섭다 이건 진짜. 근데 왜 다른 호수에선 별일이 없었을까요? 그 집만 아파트 20층이었으면은 여러 세대가 있었을 텐데 왜 하필 그 집에 그렇게 됐을까요? 그게 참 무섭네요. 아무튼 지금은 행복하시죠? 자, 신청곡은 플리지의 Sweet You입니다. 플리지의 Sweet You였습니다. 자, 다음 사연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펄님, 제가 들은 공포사연 하나 말씀드립니다. 친구들의 옷을 빌려 입기, 빌려주기를 좋아하던 저에게 어머니가 유달리 화를 내시며 하시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전개상 1인칭 시점으로 말씀드립니다. 60년대, 70년대 서울 면목동 어느 주택가에서 저와 제 친구들은 숨바꼭질 놀이 등을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신나게 놀던 중 전봇대 밑에 멀쩡한 유치원 가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안 그래도 유치원을 다니고 있던 친구가 부러웠던 저는 그걸 주워서 어머니께 보여드리며 나도 유치원 보내줘 하며 저의 어머니를 졸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정 형편상 유치원을 갈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가방만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때부터 발생합니다. 가방을 가져오고 이틀 정도 지난 후부터 전 고열에 시달리고 지쳐서 잠이 들면 헛소리를 하고 대성통곡을 하며 울다 깨고 또다시 지쳐 잠이 들고 이틀을 이렇게 앓고 나니 어머니께서는 왕진 의사를 불러 진찰을 받았고 고열만 계속되고 있는 저에게 해열제만 계속 주고 가셨답니다. 저희 집은 반지하 방 한 칸짜리 방이었는데 1층 윗집 집주인분이 무당이셨습니다. 의식을 잃은 저를 보고 급한 마음에 저희 어머니는 무당분에게 도움을 청하셨고 그 무당분은 바로 내려오셔서 상황을 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집에 뭘 가져다 놓은 거야? 집안을 쭉 훑어보던 중 어머니는 이불 옆에 집안을 쭉 훑어보던 중 어머니 이불 옆 그 빨간 가방을 가리키며 버럭 화를 내셨답니다. 저거 어디서 가져온 거야? 어머니는 아이가 가져왔고 좋아하길래 깨끗하기도 하고 해서 그냥 뒀다. 그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며 여쭤보셨습니다. 그러자 무당분이 절대 아무데나 버리지 말고 있던 자리 그대로 거기에다 가져다 놔 라고 말씀하시고 저를 방에 가둔 뒤 방문을 칼로 벅벅 긁더니 거기에 부적과 소금 등을 채워 넣으셨답니다. 방에 있던 창문도 마찬가지로 부적으로 빛을 막고 소금으로 선을 만들어 놓으셨답니다. 하루 동안 나와 아기가 이 방에 같이 있을 테니 다음날 6시까지 이 방에선 아무도 들어오거나 나가게 해선 안 돼. 그렇게 피말리는 하루를 보낸 어머니는 본인을 부르는 소리에 잠이 깨어보니 무당분과 같이 서 있는 저를 보고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는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그 일이 있고 무당분은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 물건에는 인이라는 게 있어. 소중히 간직하거나 자주 입는 옷들에는 인이라는 게 묻지. 그러니까 절대 남의 것을 가져와서도 주워와서도 안 돼.
그리고 얼마 후 저와 같이 놀던 친구 중 한 명이 고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전봇대에 가져다 놓은 가방을 그 친구가 가져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저희 어머니가 이야기해 주신 것이고요. 제가 겪은 일, 저희 누나가 겪은 일 많이 있으니 읽히게 된다면 썰 많이 풀어볼게요. 신청곡은 박정현의 3대 광곡 중에 하나인 플라스틱 플라워입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아니, 나 엄마가 아름다운 가게에서 옷 많이 사다 주셨는데 그러면 중고거래 하지 마요? 이 당근에서 되게 싫어하는 사연이잖아, 이거. 이거 어떡하지? 아무튼 플라스틱 플라워 듣겠습니다. 박정현의 플라스틱 플라워였습니다. 자, 다음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펄디. 제가 중학생 때 겪었던 기묘한 일을 한번 올려봅니다. 사실 공포라기보다는 미스테리에 가깝긴 하지만요. 중학생 때 저는 농구에 미쳐 살았습니다. 당시 저처럼 농구에 미친 친구들 3명을 모아 학교가 끝나고도 체육관에서 몇 시간씩 공을 튀기곤 했죠. 저희 4명은 체육 선생님과 친했기에 선생님께서는 체육관 문을 잠그고 가는 것을 조건으로 체육관 사용을 눈감아 주시기로 했습니다. 저희 학교 체육관 건물은 구조가 굉장히 특이했는데 1층은 급식실이 있고 2, 3층에 체육관이 있었습니다. 2층에서 체육관 건물을 나오면 선생님 교무실이 있고 그 교무실을 빠져나가면 학교 본관 건물과 이어지는 구름다리가 있었습니다. 체육관 건물 2층을 위에서 보면 구름다리, 교무실, 체육관으로 이루어진 구조였죠. 체육 선생님께서는 항상 교무실 책상 위에 키를 두고 퇴근하셨고 1층 급식실은 급식 아주머니들이 퇴근하시면서 잠그고 퇴근하셨기에 저희는 신나게 농구를 하다가 구름다리와 교무실을 잇는 문을 잠그고 구름다리를 건너서 학교 본관으로 이동해 하교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중학교 3학년 여름 방학식 날이었습니다. 방학식 날은 학교가 일찍 끝나지만 저희 4명은 언제나처럼 체육관에서 농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체육 선생님께서는 여느 때와 같이 키를 책상 위에 올려두고 퇴근하셨죠. 그렇게 신나게 농구를 하고 슬슬 집에 돌아가려고 키를 찾으러 교무실로 갔는데 책상 위에 키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키가 없었기에 저희는 어쩔 수 없이 문을 잠그지 않고 하교하기로 했는데 구름다리와 교무실을 잇는 문이 잠겨 꼼짝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자 저희는 체육 선생님이 저희에게 장난을 치려고 문을 잠그고 갔다고 생각했습니다. 앞서 말했듯 저희는 체육 선생님과 친했고 서로 장난도 많이 쳤거든요. 곧 오실 테니 농구나 좀 더 하자 하고 1시간 정도 농구를 하고 있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선생님께서는 오시지 않았습니다. 슬슬 뭔가 이상하다 여긴 저희는 고민하다가 휴대폰으로 담임 선생님께 연락드렸습니다. 사정을 들은 담임 선생님은 학교 경비 아저씨에게 연락해 주셨고 저희는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는 체육 선생님께서 조금 지나친 장난을 치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 한창 여름방학을 즐기고 있었는데 담임 선생님께서 내일 잠깐 학교로 나올 수 있냐고 연락을 하셨습니다. 그때 그 일인가 싶어 다른 애들한테도 연락해보니 역시나 같은 연락을 받았다더군요. 다 같이 다음 날 학교 교무실로 가보니 거기엔 담임 선생님과 체육 선생님, 교장, 교감 선생님과 학교 전담 경찰관이 계셨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방학식 날 저희가 겪은 일에 대해 물어보셨고
저희는 전부 사실대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체육 선생님께서는 분명히 평소처럼 키를 책상 위에 두고 퇴근했고 문을 잠그지도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아직까지도 그 키를 찾지 못했다고도 하셨습니다. 당황해하고 있던 저희는 선생님들로부터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당시 저희 담임 선생님께 연락을 받은 체육 선생님께선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셨고 다음날 체육관에 와보셨는데 체육관 건물 1층 출입구에 걸린 자물쇠가 뜯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절단기 같은 공구로 자물쇠를 뜯고 들어간 것으로 보였다고 하셨습니다. 체육 선생님은 이 일을 교감 선생님께 말씀드렸고 CCTV를 확인해 보니 저희가 한창 농구를 하고 있던 그 시각 40대에서 50대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 체육관 건물 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찍혀 있었습니다. 당시 한여름의 날씨였는데도 그 남자는 긴 바지와 두꺼운 녹색 점퍼를 입고 있었는데 누가 봐도 수상해 보였습니다. 결국 학교 측은 경찰에 신고를 했고 혹시 우리가 범인을 목격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호출하신 거라고 하셨습니다. 안타깝게도 당시 체육관 건물은 외부에만 CCTV가 있고 내부에는 없어서 남자가 건물에 들어가 몇십 분 후 나간 것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층으로 들어온 남성이 2층으로 올라와 교무실에서 키를 챙겨 문을 잠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다면 몇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우선 그 남자는 왜 체육관 건물로 침입한 걸까요? 학교 본관의 출입구는 잠겨있지 않았으니 만약 본관이 목적이었다면 그냥 출입구로 들어갔어도 됐을 테니 그 남자는 체육관에 목적이 있었던 거라고 추측됩니다. 그런데 체육관 건물은 체육관과 급식실만 있었는데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침입한 걸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왜 저희를 체육관 건물에 가둬놓은 걸까요? 건물 안에서 몇십 분 동안 뭘 한 걸까요? 체육관 문의 자물쇠 키는 또 왜 가져간 걸까요? 목적도, 의도도 알 수 없는 남자의 행동에 저희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결국 학교 측에서는 체육관 건물 내부에도 CCTV를 설치하고 자물쇠를 교체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덤으로 저희는 수업 종료 후 체육관 이용도 금지당했고 체육 선생님께서도 교감 선생님께 엄청 깨졌다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 졸업을 하고 지금은 직장인이 되었는데도 아직도 그때의 일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만약 그때 체육관에 친구들과 함께 있었던 게 아니라 저 혼자만 있었다면 저는 어떻게 됐을지 생각만으로도 오싹해지네요. 당시 같이 농구하던 친구 한 명은 이후 같은 고등학교를 진학해 지금도 가끔 만나곤 하는데 술만 마셨다 하면 종종 그때 그 남자의 정체는 뭐였을까 토론을 하곤 합니다. 도대체 그 남자는 뭐였을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신, TMI이긴 한데 당시에 같이 농구를 했던 친구 중 한 명은 지금 프로 농구 선수로 뛰고 있습니다. 중학교 졸업하고 나서는 별로 연락을 한 적이 없는데 만약 만나게 된다면 그때 그 일을 기억하냐고 물어보고 싶네요.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박상민의 너에게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아저씨요. 그 전력 분석관 아니에요? 그 농구를 맨날 하는 애들이 있다는 소문을 들은 거야. 고등학교 코치인 거야. 그래서 보러 온 거지. 그런 거 아님? 그래서 40분 동안 보고 나간 거 아니에요? 아닌가? 아님 말고. 자, 다음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쭈펄. 아주 긴 열대야를 쭈펄의 공포 라디오로 이겨내고 있는 펄떡이입니다.
공포 사연을 듣던 중 불현듯 제가 겪은 일이 생각나 사연 보내봅니다. 꽤 오래되어서 기억이 좀 흐릿해졌지만 아마 제 인생에서 가장 위험할 뻔했던 경험이 아닐까 합니다. 대략 7, 8년 전인 제가 20대 초반의 일입니다. 친구들과 간만에 술을 먹고 헤어질 때였어요. 늦은 새벽 시간이었지만 장소가 강남역이라 거리를 오가는 사람도 꽤 있었습니다. 강남역 10번 출구 앞에 서서 친구들과 나는 이쪽에서 이렇게 해서 가면 돼. 우리는 저쪽에서 택시 타고 같이 가려고. 조심히 가고 다음에 또 보자. 안녕! 그런 대화를 주고받고 친구들과 헤어졌습니다. 잠시 서서 얘기를 하던 그 짧은 순간에 좀 신경 쓰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두운 단색 후드를 뒤집어 쓰고 10번 출구 바로 옆 은행 건물 돌계단에 앉아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남자였어요. 후드를 너무 푹 뒤집어 써서 얼굴은 보이지 않았고 저 정도면 바닥을 쳐다보고 있을 텐데 왜 시선이 느껴지는지 이상했어요. 신분당선 쪽으로 가려고 이제 지하 계단을 내려가니 앉아있던 남자가 천천히 일어나던 게 보였습니다. 이때까지도 에이 설마 싶었죠. 상점이 전부 닫혀진 고요한 지하 상가는 거리와는 다르게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뒤따라오는 인기척이 더 잘 느껴졌습니다. 그 남자는 쭉 직진해도 되는 통로를 살짝 돌아서 가는 제 경로를 똑같이 따라왔습니다.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고 어떡하지 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새벽에 강남역에서 신분당으로 가는 쪽 출구는 불이 켜진 가게도 오가는 사람도 없는 것을 알기에 힐을 신고 뛰어나가봤자 그 남자한테 금방 잡힐 것 같았습니다. 제가 신고하는 걸 들으면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저 남자가 무슨 짓이라도 할 것 같더라고요. 무서움에 걸음이 빨라지니 제 보폭에 맞춰 똑같이 빨리 걷는 소리가 머리를 새하얗게 만들었습니다. 신분당선 일직선으로 뻗은 통로에 도착하니 저 멀리 커플이 걸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저 사람들이 출구로 나가버리면 내 인생도 같이 나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뛰다시피 한 걸음으로 손잡고 가시는 그분들의 양팔을 냅다 끌어안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부끄럽지만 그때는 동아줄 잡는 심정이었거든요. 누가 따라와요. 저 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하고 제가 뒤를 쳐다보니 그분들도 제 시선을 따라 뒤쪽을 봤고 후드를 뒤집어 쓴 그 남자가 멀지 않은 거리에서 더 이상 따라오지 않고 그렇다고 도망치지도 않고 가만히 서 있었어요. 커플분들과 같이 출구로 나갈 때까지 그 자리에서 고개를 푹 숙인 채로 서 있던 그 남자. 붙잡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때 택시도 잡아주시고 조심히 가라 도와주셨던 감사한 그분들이 생각나네요. 밤길에 마주치는 건 사람보단 귀신이 더 나은 요즘입니다. 신청곡은 원트의 우린 없지만입니다. 이야, 큰일 날 뻔하셨네 이거 진짜. 저도 익숙한 통로예요. 강남역에서 이제 신분당선으로 가는 통로, 자주 이용하는 통로고 거기가 길어요. 꽤 길고 또 밤에는 이제 지하상가들이 닫아가지고 무섭게 느껴질 수가 있죠. 일찍 다니시고 조심하십시오. 노래 틀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펄님, 이 사연은 제가 고등학교 때 실제 겪었던 일입니다.
운수 오지게 안 좋은 날. 집안 사정으로 정들었던 친구들을 떠나 원래 살던 지역의 고등학교가 아닌 타 지역의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통학 시간이 편도로 1시간 정도 걸려서 아침 7시에 집에서 나와 야자가 끝나고 밤 11시가 돼서 집에 들어오는 생활을 2달 가까이 할 무렵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에 잠이 많아서 하루에 8시간 정도는 자야 피로가 풀렸고 성격도 예민한 편이라 쉽게 잠들지도 못해 이런 생활이 너무 버겁게 느껴졌습니다. 시험 기간까지 겹치자 피로는 배로 쌓이고 코피가 흐르는 건 예산일이 되었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로 코피로 시작하는 하루였습니다. 그날은 먹구름이 너무 짙게 껴서 해가 떴는지도 몰랐었고 비바람도 심하게 몰아치는 날이었습니다. 날이 좋지 않아 엄마가 학교까지 태워다 주셨고 우산을 펴고 몇 걸음 걷자마자 순식간에 우산이 뒤집혀 우산이 망가져 버렸습니다. 저는 홀딱 젖은 채로 교실에 들어와 우산을 고치려 했지만 손을 쓸 수 없었습니다. 우산은 포기하고 수업 준비를 하려고 가방을 열려고 하자 가방 지퍼가 고장나버려 가방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하필 그날 1교시는 수업 시작 전까지 숙제를 내야 하는 수업이었고 담당 과목 선생님도 아주 무서운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급한 마음에 사물함에서 가져온 가위로 제가 아끼는 가방의 윗부분을 푹 찢어 숙제를 꺼내 교탁 위에 두었습니다. 몇 분 사이에 우산과 가방이 고장나버려 심기가 불편했습니다. 6번 누구지? 6번 나와서 풀어봐. 네, 저는 6번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선생님들의 입에 제 번호가 많이 불렸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밥을 먹으려고 가방을 열어보니 수저통이 없었습니다. 저희 학교는 수저는 개인 지참을 해야 했습니다. 저는 제 친구의 숟가락을 빌려서 그 친구는 젓가락으로만, 저는 숟가락으로만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우리 반 한 남자애가 급식판을 들고 지나가다 제 머리와 교복에 국물을 쏟아버렸습니다. 이쯤 되니 화보다는 웃음이 먼저 났습니다. 오늘은 날인가 보다 하며 머리는 세면대에서 간단하게 씻어내고 체육복으로 갈아입은 채 야자까지 마쳤습니다. 시험 기간이어서 집에 바로 안 가고 집 근처 독서실을 갔습니다. 비바람은 더 심해지고 천둥 번개까지 쳤습니다. 그러다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던 중에 엎드린 채 잠깐 잠이 들었는데 누가 제가 있는 칸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눈은 떠졌지만 몸은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순간 가위에 눌렸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계속 문을 두드렸고 저는 엎드리고 눈만 뜬 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허벅지에 느껴지는 바람으로 문이 열렸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옆에 누군가가 서 있는 인기척이 들었지만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제 귓가에 책 넘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엔 한 장씩 넘기더니 갑자기 미친 듯이 빨리 넘겼습니다. 저는 너무 무서워서 눈을 꼭 감은 채 얼른 가위에서 풀리기만을 내 옆에 있는 누군가가 빨리 없어지기를 바랬습니다. 겨우 가위에서 풀리자 무서워서 얼른 집에 들어갔습니다. 지쳐서 잠에 빨리 들었지만 아직 그날은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잠이 들자
꿈속에서 미지의 존재에게 쫓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미지의 존재로부터 교회 동생들을 지켜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디로도 도망갈 수 없는 사면초가의 상황에 이르게 됐고 그 미지의 존재가 저를 덮치는 순간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하지만 잠에서 깼을 뿐이지 저는 다시 또 가위에 눌렸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누워있는 제 위에 누군가가 포개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포개져 있는 그 느낌 때문에 차마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눈을 떠버리면 되돌릴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포개져 있던 무언가가 제 얼굴 쪽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천천히 올라오더니 제 얼굴과 너무 가까워져서 숨결이 제 뺨 위로 닿았습니다. 그 숨결은 주변 공기보다 차가웠습니다. 저는 눈을 질끈 감은 채 얼른 가위에서 깨길 바라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몇 분이 흘렀을까? 그 무언가가 제 발밑으로 내려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다 왼쪽 발을 커다란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정말 아파서 그 순간 가위에서 풀렸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고 있었고 아직 비가 베란다 창문을 때리고 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다 제 발 쪽을 보았습니다. 왼쪽 발만 이불에서 나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느낀 감각은 진짜였을까요? 신청곡은 비스트의 비가 오는 날을 신청합니다. 왼쪽 발을 커다란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은 저도 있는데 이 통풍이라는 건데 이거는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통풍은 아니겠죠. 이제 고등학생이라서 야자하고 잠도 못 자고 8시간 자야지 피로가 풀리는 사람인데 통학 시간이 편도한 시간에 아침 7시에 집에서 나오고 밤 11시에 집에 들어가고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 청소년이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어떻게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 공부를 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이러니까 귀신 들리는 거야. 아무튼 말이 안 됨. 이거 진짜 미친 짓이에요. 네. 비스트의 비가 오는 날 듣겠습니다. 비스트의 비가 오는 날엔이었습니다. 자, 학생 사연 하나 더 읽어보겠습니다. 고등학교 때입니다. 저희 학교는 역사가 오래된, 즉 개구린 시설을 지닌 학교로 몇 번이고 증축을 하여 건물을 이어 붙였습니다. 시대 탓인지 뭔지 증축한 건물마다 단차가 심해서 제일 최신 건물이랑 구관은 계단 서너 개 정도의 단차가 있었습니다. 중고등부가 같이 있는 학교여서 구관은 중등부, 신관은 고등부가 썼습니다. 아마 오래된 건물에서 지내보신 분들은 아실 것인데 구관은 계단도 일반 계단이 아니라 비탈길처럼 공구리를 채워두고 사이사이 미끄럼 방지 차원에서 대강 못으로 긁어놓은 듯한 자국이 있죠. 방과 후 대걸레를 제대로 안 짜고 대강 물청소를 해놓으면 하교에 미쳐버린 일개 중대급 여중생들마저 그 비탈길에 미끄러져 다리가 뽀사지곤 했던 무시무시한 시설이죠. 덕분에 학교 바로 옆 정형외과가 늘 문전성시였습니다. 여튼 중학교 3년 내내 그 구린 구관에서 지내다가 신관으로 옮겨가니 좋더군요. 구관 특유의 그 습한 분위기와 어둑어둑함은 누구나 아시듯 자라나는 청소년의 정서에는 좋지 않으니까요.
중학생들이 가끔 신관 화장실을 몰래 쓸어 침입하곤 해서 중문을 닫아두고 방과 후에는 열었지만 고등부 애들은 구관에는 얼씬도 안 했죠. 어느 겨울이었습니다. 저는 원래 행동이 좀 굼뜬 편이라 야자가 끝나고도 다음날 시간표대로 책을 챙겨둔 다음에야 나가곤 했습니다. 그날도 혼자 남은 저는 책상 서랍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문으로 다른 반 친구가 머리핀을 한 긴 머리를 찰랑거리며 고개를 쏙 내밀더니 야, 다 했어? 하고 묻더군요. 제가 앞문 제일 앞자리에 앉은 걸 알아서 볼 일이 있으면 그렇게 고개만 들이밀고 말을 걸었거든요. 같이 하교를 하는 절친이라 날 데리러 왔구나 싶어서 고개를 들어 친구 얼굴을 보며 대수롭지 않게 다 했으니까 이제 가자 하고 대답하려다가 뭔가 기분이 이상해졌습니다. 친구는 키가 많이 작습니다. 특전사 여고생 치고도 매우 작은 151 정도? 어려서부터 키가 작고 왜소해서 150을 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무척 기뻐했고 친구들은 명예 155라고 불러주곤 했거든요. 그런데 문 밖에 친구 얼굴이 키보다 한참 위에 있었습니다. 문 밖에 몸을 두고 고개만 쏙 내밀려면 몸은 삼귑권 자세로 자연스레 구부러져서 원래 키보다 높이가 낮아지고 어깨도 살짝 보여야 하는데 바로 선 키보다 훨씬 높은 문틀 위쪽 정도 앉아있는 제가 고개를 한참 들어야 있는 위치에 얼굴만 불쑥 나와 있던 겁니다. 그 순간 그게 이상하다는 걸 저도 모르게 깨달았던 거죠. 저도 모르게 너 누구야? 하고 물으니 고개만 내민 친구가 아니 친구인 척하는 그것은 그냥 씩 웃더니 자연스레 물러나듯 벽 뒤로 고개를 숨기며 사라졌습니다. 당황한 제가 고개를 내밀었지만 불 꺼진 긴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벌벌 떨면서도 정신없이 문단속을 하고 이 와중에 문단속까지 하냐고 묻겠지만 교칙이 엄하던 시절이라 문단속을 제대로 안 하면 빠따 당첨이었기에 열쇠를 교무실에 내던진 후 그것을 다시 마주칠까봐 보통 가던 신관현관이 아닌 구관현관으로 출행랑을 쳤습니다. 아니 이 판단. 계단보다는 비탈이 달리기도 쉽고 구관이 교문이랑 가까웠거든요. 그렇게 후다닥 뛰어내려와서 드디어 1층. 단차를 줄이기 위해 만든 세 칸 계단 아래서 제 발에 무언가 툭 채였습니다. 머리핀이었습니다. 당시 유행하던 알록달록 큐빅이 박힌 리본 모양의 머리핀인데 친한 친구들 몇 명이서 우정템으로 맞춘 것이었습니다. 교칙이 엄해서 하교할 때나 야자할 때만 쓰고 평소에는 늘 주머니에 넣고 다녔는데 며칠 전 키 작은 그 친구가 자기 걸 잃어버렸다고 시무룩했었거든요. 전 그걸 주워들고는 또 잠깐 넋이 나갔다가 이번에는 참지 못하고 비명을 지르며 현관을 박차고 굴러나갔습니다. 어이없게도 그 작은 친구와 다른 친구들은 교문 옆 자판기에 옹기종기 모여 자판기 코코아와 주스를 마시며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상여자 친구들은 크크크 이색 야자 때 숙면하고 헛소리함 크크크 하고 놀리면서도 그 머리핀은 찝찝하다고 그냥 버리고 다음에 다른 템을 맞추자며 넘어갔습니다. 부모님은 공부하느라 기가 약해져서 헛것을 본 거라며 총명탕을 해오셔서 강제로 먹이셨으나 그다지 총명해지지 않은 것이 진짜 공포일까요?
그 머리핀이 왜 구간 계단에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작은 물건이니까. 발에 채여서 여기저기 굴러다니다가 구간 계단으로까지 갔을지도 모르죠. 그럼 그것은 우연히 머리핀을 줍고는 제 친구 흉내를 내고 싶었던 걸까요? 아니면 제가 구간으로 갈 줄 알고 일부러 거기에 머리핀을 떨군 걸까요? 살면서 뭘 본 적은 그 전에도 그 후로도 없어서 올려봅니다. 흥등등등 이런 사연이었습니다. 신청곡은 블랙사바스의 파라노이드 틀어드리겠습니다. 블랙사바스의 파라노이드였습니다. 사연을 다 읽었는데요. 놀랍게도 사연을 읽는 동안, 그러니까 이 방송이 시작한 이후에 2개의 사연이 더 올라왔습니다. 마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펄디. 오늘이 마지막 공포 특집이라길래 펄밤 들으면서 제가 겪었던 짧은 공포 사연 하나 올려봅니다. 때는 제가 중학교 1학년 가을, 형이 군대를 가면서 저는 처음으로 제 방이 생겼습니다. 저만의 공간이 생긴 것도 좋았지만 무엇보다도 매일 침대에서 잘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10시만 되면 침대에 누워 6시까지 숙면을 취하곤 했죠. 그렇게 한 달쯤 지난 어느 날, 그날도 어김없이 10시에 누워 자던 저는 중간에 알 수 없는 이유로 눈을 떴습니다. 시간을 확인하니 3시. 악몽을 꾼 것도 아닌데 왜 깬 거지? 라고 생각하며 저는 다시 잠을 자기 위해 눈을 감으려 했는데 살짝 열린 방문 사이로 희미한 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뭐지 싶어 졸린 눈을 비비며 방문을 열었는데 거실에 있는 컴퓨터가 켜져 있었고 누군가 그 앞에 앉아 있는 게 보였습니다. 위치상 제가 볼 수 있는 건 뒷모습이었고 시력이 좋지 않아 눈을 잔뜩 찌푸리고 살펴보니 대충 짧은 머리를 한 남자 같았습니다. 그때 당시 아버지는 평일에 다른 지역에서 근무를 하시고 주말에 돌아오시기 때문에 저는 자연스럽게 형이 또 새벽에 컴퓨터 하는구나 하고 뒤에 가서 뭐 하는지 보려고 다가가는 순간 묘한 거부감이 들어 걸음을 멈췄고 새벽에 깨서 상당히 졸린 상태였기에 다시 자려고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눈을 감고 다시 잠들기 직전 한 가지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잠깐, 형은 군대 갔는데? 그럼 아까 그건 누구지? 순간 잠이 확 달아났고 온몸에 소름이 돋은 저는 조심스레 눈을 다시 떴습니다. 그런데 아까와 마찬가지로 살짝 열린 방문 사이로 보이는 것은 이전의 희미한 빛이 아니라 새까만 어둠이었습니다. 저는 허겁지겁 이불을 머리 끝까지 뒤집어 쓰고 내가 잘못 본 거겠지. 아니면 엄마였을 거야 라고 끝없이 속으로 되뇌이며 잠에 들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이불을 걷어 다시 확인해 볼까 하는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이불 틈 사이로 무엇이 보일지 모를 두려움에 차마 그럴 수 없었고 한참을 벌벌 떨다가 겨우겨우 잠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보다 늦게 7시쯤 눈을 떴을 땐 어제 새벽에 느꼈던 두려움은 사라져 있었고 저는 그래 엄마였을 거야 안심하며 엄마에게 새벽에 컴퓨터 하셨냐고 묻기 위해 방문을 열어 부엌에 서서 아침을 하시던 엄마를 부르려는 순간 말문이 막혀 엄마를 부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눈에 어머니의 어깨를 덮은 머리카락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그날 이후로
저나 가족들에게 이상한 일이 발생하는 일은 없었고 지금에 와서는 사실 그게 꿈이었는지 현실이었는지도 잘 분간이 안 갑니다만 간혹 과연 그날 그 컴퓨터 앞 누군가에게 다가갔다면 어떻게 됐을까를 생각하면 아직도 소름이 돋곤 합니다. 지금도 살짝 소름이 돋았네요. 신청곡은 이하이의 한숨 신청하겠습니다. 그거 형이 한 달 지났다 그랬죠. 형이 군대 간 지 한 달. 훈련소 4주차. 집에 가고 싶은 그 형의 염원이 액토플라즘을 만들어내서 집에 와서 컴퓨터를 한 거야, 형이. 그 유체 이탈을 해가지고 철원에서 날라온 거야. 내가 봤을 땐 그래요. 4주 정도 지나면 그렇게 돼. 아무튼 그렇습니다. 한숨이 나온다고요? 이하이의 한숨 듣겠습니다. 이하이의 한숨이었습니다. 자, 별이 빛나는 밤 공포사연 특집 마지막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펄디. 전 상여자라서 살면서 귀신 비슷한 것도 본 적이 없고 가위에 눌린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생 시절 친구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전 02년생이라서 그땐 2018년이었습니다. 편의상 친구 이름을 혜린이라고 하겠습니다. 혜린이는 반에서 1, 2등을 하는 모든 과목을 잘하는 모범생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항상 눈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와 있고 볼이 패인 삐쩍 마른 체형에 담요를 가지고 터덜터덜 다니는 아이였습니다. 항상 힘도 없고 잠을 부족하게 자는지 성격도 조금 예민해서 주변 친구들이 편하게 느끼는 친구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전 다양한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게 좋아서 혜린이와도 금세 친해졌습니다. 날이 쌀쌀해질 때쯤 혜린이는 저에게 자신이 귀신을 볼 줄 안다고 말했습니다. 전 신의 존재, 영의 존재를 전혀 안 믿는 편인데다가 공포게임 방송을 즐겨보는 학생이었기에 그저 귀신 이야기들을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학교에는 귀신 있어? 하면서요. 혜린이가 말하길 그냥 길을 가고 있으면 귀신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횡단보도 가운데 하체가 도로에 박혀 멀뚱히 서 있는 귀신, 창문에 서 있는 귀신, 가로등 옆에서 신체 부위가 절단된 채 쳐다보는 귀신 등등. 대신 귀신을 쳐다보면 자신을 인지한다는 걸 귀신도 알고 말을 걸면서 조롱하거나 눈도 깜빡이지 않고 무섭게 쳐다본다고 했습니다. 그걸 무시하면 화를 내기도 한다고 하더군요. 그 당시 저는 이렇게 똑똑한 애가 이런 말을 한다고? 수면 부족 때문인가? 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어린 마음에 똑똑한 사람은 귀신 따위를 안 믿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혜린이네 집에 가서 같이 공부를 하기로 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집에서 혜린이와 단둘이 거실의 큰 식탁에서 수학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혜린이의 표정이 안 좋아지더니 자신의 방에 가서 잠시 쉰다고 하는 겁니다. 배가 아프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했나 싶어서 쉬라고 한 뒤 전 혼자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좋아. 너무 안 풀리는 문제를 추려서 한 번에 질문해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혼자서 팝송을 들으면서 열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현관과 가까이에 있던 혜린이의 방 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당시 창문이 열려 있지도 않았고 혜린이 방 안에도 바람이 들어올 곳이 없었는데 문이 세게 꽝 닫혀서 전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있을 혜린이가 문을 열고 나올 줄 알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런 기척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민한 친구인데 자고 있는 건가? 해서 기다리다가 문을 슬쩍 열었습니다. 그때 문틈 사이로 본 혜린이는 눈을 크게 뜨고 누워서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목에만 힘을 주어서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얼굴만 시뻘건 상태였습니다. 전 기괴한 광경에 너무 놀랐지만 혜린이의 상태가 많이 안 좋아 보여서 괜찮냐며 양 어깨를 잡았습니다. 혜린이는 아무 말도 없이 크게 눈을 뜬 채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때 혜린이가 헉헉대면서 끔찍한 꿈에서 깬 듯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가위에 눌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혜린이는 조금 숨을 돌리고선 저에게 귀신놈이 듣는다고 밖으로 나가서 얘기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 친구 왈, 귀신은 자기 얘기하는 걸 좋아한다고 합니다. 더 귀찮게 굴고 아는 척을 한다고 했습니다. 혜린이가 방에 들어가서 누워있다가 잠이 들려고 할 때 갑자기 시꺼멓고 키가 큰 형체가 문틈 사이로 빠르게 슉 들어오더니 자기 위에 올라섰다고 했습니다. 남자 귀신 같았는데 온통 검정색이라서 제대로 된 얼굴이 보이지 않았고 비웃듯 마구 웃으며 마치 춤을 추듯이 발로 자신의 배를 쾅쾅 밟았다고 했습니다. 그 귀신은 즐거운 일이라도 있는 듯 목을 길게 빼고 혜린이의 얼굴을 살피고 문을 쾅 닫아버렸다고 했습니다. 온몸이 눌려 있으니 팔다리가 움직이지 않았고 겨우 움직일 수 있는 게 목과 두 눈이었다고 합니다. 빨개진 얼굴은 그녀가 억지로 가위에서 깨어나려고 힘을 주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엔 괜히 무서워져서 혜린이네에 다신 가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혜린이가 잘 사는지 잘 모르겠네요. 신청곡은 제가 좋아하는 바운디의 사랑 감기에 실려입니다. 즉시 손절. 귀신 들린 친구는 즉시 손절. 바운디의 사랑 감기에 실려 듣겠습니다. 네, 바운디의 사랑 감기에 실려 라는 곡이었습니다. 이 여름 동안에 아주 공포 사연을 많이 읽었는데 정말 재미있었고요. 혹시 소개가 안 된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스킵을 하거나 못 찾은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혹시라도 이거는 무조건 써야 된다라는 게 있으면은 일단 올려주시면은 제가 할로윈 때 한 번 더 모아가지고 추려가지고 할로윈 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공포사연 외에도 망한 사랑, 안 망한 사랑, 또 하찮은 고민 상담소, 이불킥 사연, 상남자, 하여자, 상여자, 하남자 사연 등등 여러 가지, 또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연들도 재미있는 사연들 아무거나 올려주시면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을 올리는 방법은 화면 오른쪽 하단에 보이는 카페, 대인국 카페에 가입하셔서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에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명절 특집, 추석이 이제 곧 다가오지 않습니까? 명절 사연도 지금 받고 있으니까요. 명절 사연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괴인 특집 사연도 있고요.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있으니까 재밌는 이야기 있으면 많이 올려주십시오. 자, 오늘
긴 시간 동안 라디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끝곡으로는 마이클 잭슨의 Love Never Felt So Good 틀어드리면서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이 빛나는 밤 주펄이었습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